해가 탁 나가더니 뭐라냐면 제 꿈은 리어카를 끄는 게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엄마야, 자가 평소에 책도 많이 보고 이러더만 좀 약간 이래 됐나?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탁 뭐라냐면 저는 리어카를 끄는 걸 지금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통령!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관! 이렇게 낮췄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회사나 다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꿈을 접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꿈은 키워나가는 게 꿈이지 접어나가는 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6학년이. 반갑습니다. 깔삼이의 뻔뻔한 이야기 제8편을 하게 된 깔삼이 김혜영입니다. 여러분 다들 행복하신가요? 행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화두가 되고 이렇게 굉장히 이슈가 된 게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4, 50년. 우리가 이제 그 인생이 살면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의, 식, 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왜 그 제일 중요한 건 먹는 거잖아요. 식이잖아요. 식, 의, 주. 기억, 연, 순으로 해도 식, 의, 주 돼야 되는 거고 중요한 순서로 해도 식, 의, 주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의식주라고 하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중2인가 중3인가를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회선생님한테 제가 원래 식의주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 중요한 순서로 하면 왜 그렇게 의식주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뭐랄게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제 이 단어가 의식주가 되게 된 게 우리나라의 복식이 언제부터 발달했는가 혹시 아세요? 우리나라 의복이. 신라시대 때부터 의복이 되게 발달하게 됐거든요. 이제 신라시대 때 위에 그 골품제도에서 상류층에 있으신 분들은 먹거리가 다 해결됐던 거예요. 그때 중요한 순서가 복식이 중요하다. 의상이 중요하다. 이래서 중요한 순서로 의식주가 그때 이제 정해졌대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랬는데 서양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의복이 발달하게 되었을까요? 네, 로마 시대 때. 예. 주름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이제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냈답니다. 그래서 옷에 주름이 몇 개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답니다. 그때부터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상류 사회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대요. 근데 이제 하류층에는 다들 먹고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하류층들은 그때는 의식주가 아니었겠죠. 뭐였겠습니까? 식이 우선이었겠죠.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 이팝나무 굉장히 많이 폈잖아요. 왜 이팝나무라고 하게요? 이시가 내려준 밥 같다. 이렇게 해서 이팝나무라고. 조선시대가 이시조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시의 밥 같은 나무다. 이래서 이팝나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먹거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그다음부터 사람은 정신적인 것을 이제 추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우리가 행복하려고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할까? 그래서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 정한 거니까. 이건 제 가치입니다. 그죠? 자, 편집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럼 그 편집을 하는데 세 가지의 편집의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편집이라면 뭘 또 편집이라 합니까? 자르고 붙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어떤 것을 갖다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그걸 믹싱해서 C가 나오든지, 그죠? 안 그러면 A, B, C를 믹싱해가지고 새로운 또 뭐가 나오든지, 안 그러면 A를 잘라버리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필요 있는 것은 갖다 붙이고 이래서 새로운 것이 하나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전혀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창의성이 이제 발현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편집을 해야 될까? 넘어가 볼게요. 자,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을 편집하는 기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편집하는 기술이라는 게 과연 뭐냐? 인정하는 것, 자신을.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네? 배우자? 네, 배우자죠, 그죠? 그리고 자녀. 가장 사랑하는 대상인데,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인정이 안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자기 자신이 제일 인정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자신이 마음에 드세요? 네. 진짜요?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외모로 봐도 마음에 안 들고, 내면을 봐도 저는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되냐면 참 불평불만이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가 작을까? 부터 시작해서, 나는 왜 못하는 게 이렇게 많을까? 뭐 이런. 그래서 인정하는 것. 근데 그걸 딱 인정하는 어느 순간이 딱 되니까 굉장히 평화로워지더라고요, 마음이. 근데 제일 인정 안 되는 누구를 인정해야 되는 게 중요하냐면은 자녀와 배우자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저희 친척 아재를 한 십몇 년 만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양력으로 5월 3일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5월 달이 되면 제가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는 달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재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재를 한번 너무 오랫동안 안 찾아뵀다 싶어서 찾아뵈러 갔어요. 근데 그 이제 아지매가 그 이제 와이프 되시는 81세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81세의 그분이 저를 이렇게 보면 제가 바깥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니도, 그래, 뭐, 이렇게 그 남편이 뭐 아주 잘 이제 벌면 바깥 일을 안 해도 될 건데,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성향상 집에 있을 사람은 못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편이 많이 벌어다 주면, 네가 남편을 서포트 한다고 바쁠 건데, 밖에 네가 꼭 굳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엄청 괜찮은 사람이었으면 지금 남편보다 엄청 괜찮은 사람 만났을 거라고. 근데 저의 현주소가 이만큼인데 저는 제 남편 만난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나를 보면 내가 이 정도의 레벨이니까 그 정도로 만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그냥 인정하니까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서 오면서 이 집에 다시 올 일은 없겠네 이런 생각하고 왔거든요. 이 얘기했을 때 내가 상처받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를 편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나를 그냥 탁 드러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제 세상을 바꾸려 했던 성직자가 있었답니다. 이분이 정말 세상을 너무나 바꾸고 싶었대요. 그래서 온 길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강론을, 신부님은 강론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강론을 막 했는데 세상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바꾸기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우리 마을이라도 좀 바꿔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마을에 와서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이 신부님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내만 바꾸면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만 바꾸면 되는데 자기가 세상을 바꾸려고 했으니까 세상은 바뀌지 않잖아요. 자기가 관점을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주변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해서 편집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저를 인정하니까 너무 편했어요. 못하는 저 자신도 그래 뭐 너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남편이나 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뭐라 하냐면 벅수라고 하거든요. 벅수가 무슨 말인가 아시죠? 벅수 모릅니까? 약간 멍청이, 바보 이런 말이에요. 경상도 사투리예요, 벅수가. 그래서 제가 벅수클럽 회장이라고 늘 얘기하거든요. 보기에는 너무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엄청나게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뭐 멍청한 짓을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제가 옛날엔 정말 그런 제 자신이 싫었거든요. 그래서 야무지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면 그럴 때 탁 이래가지고 막 1cm라도 더 커 보이려고 막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막 이렇게 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보이려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나 그거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하고는 좀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키가 작은 거 그냥 인정하고, 전 제가 키가 150이 안 되거든요. 149.5거든요. 근데 맨날 제가 150이 넘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키가 얼마냐고. 제가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데 된다고 말하려면 힘들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이후로 늘 2번을 했어요. 그럼 1번인 애가 저보다 컸냐면 아니에요. 1번이 저보다 클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탁 치면서 뭐라냐면 네가 1번 해라. 1번 하기 너무 싫으니까. 근데 걔가 너무 착해가 1번 해줬어. 그렇게 제 자신 인정하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그게 굉장히 자존심이기도 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그래 중요하나? 하나도 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면 되는데 그거 딱 인정하니까 너무너무 편해졌어요.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보는 관점을 바꿔 자신을 편집하라. 두 번째는
감사를 편집하는 기술이라고 제가 이제 했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아본 적 있습니까? 요즘 감사하시나요? 우리가 있잖아요. 늘 일상이 이렇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상에 대해서 감사함이 참 잘 안 느껴지거든요.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눈을 떠서 바깥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눈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그 생각하거든요. 눈을 탁 떠서 볼 수 있다는 것,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창문을 열었을 때 창밖에서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들으면서 새가 아침을 알려주네. 그리고 제가 움직이고 물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아침마다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니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톡이 왔어요.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읽어보실래요? 연락처를 열어 아래 질문을 던져보세요. 몇 명이나 남을까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일과 생활에 대한 내 비전 향상에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생각만 해도 미소가 떠오르는 사람인가? 조만간 만나고 싶은 사람인가?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친구가 셋 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것 같습니까? 친구가 이렇게 딱 보내고 밑에다가 저한테 뭐라고 적었냐면,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이런 사람이야. 고마워.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눈물이 확 날라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는 저한테 40년 된 지인 친구이고 저를 너무 잘 알죠. 제가 어떨 때 스트레스 받고 어떨 때 행복해하고 어떨 때 막 속상해하고 이건 너무 잘 알아요. 항상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 니는 그렇게 느꼈을 거다. 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다. 그게 너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표현을 참 잘해줘요. 며칠 전에 그 친구 생일이었거든요. 제가 이제 최고나금 선물로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날 뭐 케이크도 받고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면서 근데 네가 보내준 책 선물 너무 오랜만에 받았다.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찌 보면은 뭐 별거 아닌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호의가 계속되면 여러분 뭔 줄 아셔요? 권리인 줄 알죠, 그죠? 예, 권리. 호의가 계속되면 사람들은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책에 보면 그런 실험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어떤 이제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대문에다가 1달러를 쫙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막 눈치를 보면서 문을 열고 살짝 나왔다가 이제 나가서 몰래 가져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시간에 또 와가지고 또 던져주고 가니까 이제 이 시간에 오는구나. 3일째 되니까 그 문 앞에서 다 기다리더래요. 일주일째 딱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만 그냥 쓱 지나가 버렸어요.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돈을 안 주느냐고. 호의를 베풀었는데 개혁되면 권리인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잖아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고 일상이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 불만이 아니고 당연함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 작은 것,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감사를 편집하는 기술을 가졌으면 참 좋겠다. 자, 세 번째는 기억을 편집하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참 많이 저장되어 있으리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이때까지 살아온 세월만큼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기억을 어떻게 편집해야 되느냐 하면 추억으로 편집해야 되는데, 추억으로 편집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게 뭐냐면 의미가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들어가야 되냐면 사회적 의미가 부여되든 아니면 개인적인 의미가 부여되든 이 의미가 들어갔을 때 추억이 되거든요. 1919, 80, 80년 서울의 봄,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억으로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추억일 수도 있고, 슬픈 추억도 추억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 의미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저는 저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이제 저는 어떤 추억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어떻게 편집했는가 볼게요. 저한테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우성이라는 우리 반 남자친구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살았고, 우리 집은 이제 계단이 많은 집이고 그 집은 평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집이 좀 잘 살았어요. 인물도 좋았고 버틀도 좋았고 그리고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약간 방골 기질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한 번씩 대들기도 하고 뭐 이런 친구였어요. 위로 누나가 여러 명 있어가지고 꽤 많이 똑똑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정말 나쁜 선생님의 대표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나쁜 선생님이냐면은 편애를 하는 거죠. 좀 부잣집 애와 가난한 집 아이들 이런 이제 편애를 해서 우리가 굉장히 그 선생님한테 상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랬는데 이 친구는 저희 집이 잘 삶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선생님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 선생님을 좀 대들고 이렇게 한 학생이었어요. 6학년이면은 지금 애들 같으면 세상 뭐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6학년 때 너무 빨리 철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을 보면서 더 철이 났던 것 같아요. 그 선생님이 얼마나 나쁜 선생님이었냐면 수학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 방에 자야 되잖아요. 경주로 그때 갔거든요. 불국사로. 그러면은 여자아이가 32명인가 5명인가 되고 남자아이가 뭐 35명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방을 이제 배치를 하는데 우리 반에 진짜 저희 집이 너무 잘 사는 판사집 딸 뭐 이런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 그 애들이 7명. 그 나머지는 그 몇 명이에요? 35명 치면 28명이잖아. 그 애들 7명만 한 방에 자게 하고 우리 28명을 다 한 방에 넣었거든요. 그럼 선생님 정말 나쁜 선생님 맞죠?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졸업하기 전에 우리를 졸업시키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너무 나쁜 기억으로 있는 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뭘 했냐면 장래 희망, 꿈에 대해서 발표하라고 시킨 거예요. 근데 기억, 니은 순서로 해도 제가 김씨니까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키 순서로 하면 더 빨리 나가야 되잖아요. 그 저는 이제 갑자기 뭐야 이거 어쩌지? 내 장래 희망이 뭐지? 꿈이 뭐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제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나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들들들 떨면서 제가 뭐라고 하고 들었냐면 저는 꿈이 현모양처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었어요. 근데 현모양처가 뭔지 알았냐면 몰랐어요. 그냥 막연히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그때부터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나는 꿈이 뭐지? 난 커서 뭐가 되지? 근데 그때부터 꿈이라는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 박우성이라는 이 친구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 뭐라 하지? 이런데 얘가 탁 나가더니 뭐라냐면 제 꿈은 리어카를 끄는 게 꿈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저는 뭐야 자가 평소에 책도 많이 보고 이러더만 좀 약간 이래 됐나? 저게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얘가 탁 뭐라냐면 저는 리어카를 끄는 걸 지금 발표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꿈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대통령! 그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장관! 이렇게 낮췄다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회사나 다니지 뭐 이렇게 하면서 꿈을 접어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 꿈은 키워나가는 게 꿈이지 접어나가는 게 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6학년이.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제 생각 저 뭐고 지금 난 지금 꿈도 없어가 현모양처 이라고 들어왔는데 뭐 꿈을 정의가 다 돼 있고 지금 어떻게 키워나와야 되겠다 하고 정말 전 너무 놀래가지고 쟤를 지켜봐야 되겠구나 생각한 거예요. 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 중학교쯤 되면 내외하잖아요. 같은 버스를 타도 못 본 척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지나고 이제 우리 막 이렇게 한 20년 정도 전에 아이러브 스쿨 막 이렇게 유행해가지고 막 초등학교 동창 모임 이런 거 제가 오로지 동창 모임을 가야 되겠다는 이유는 딱 하나, 박우성을 만나려고. 그래서 동창 모임을 딱 만드는 그 친구한테 제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박우성이 나오나? 그러니까 우성이는 연락이 안 되는데 우성이하고 연락되는 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오로지 박우성 때문에. 그래서 만나갖고 내가 우성이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왜 우성이를 만나려고 하노?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우성이가 이렇게 발표한 거 기억하나니까 우리 반 애들이 한 20명 왔는데 아무도 우성이가 그렇게 발표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너는 어떻게 그런 걸 다 기억하노? 저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는 어떻게 그걸 기억 못하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기억하는 저를 그들은 신기하고 저는 기억 못하는 그들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제 머릿속에 그날 처음 들었던 단어, 너무나도 생경스러웠던 단어였거든, 꿈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몇 달 있다가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눈물이 왜 그래 나겠어요? 그 얘기를 하는데. 우성아, 그때 그 생각과 지금 생각이 변하지 않았니? 물어보니까. 그럼 안 변했지. 지금도 꿈은 키워나가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가슴 뜨거워지더라고요. 추억이 됐죠, 저한테는. 그죠? 20명의 친구들한테는 그게 추억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걔들은 기억조차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기억에
저는 그 기억에다가 제 꿈이라는 걸 넣어서 대입시켰기 때문에 저한테는 의미 부여가 특별하게 그래서 추억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두 번째, 나의 아저씨 이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이 드라마를 똑같은 걸 3번 이상 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요. 제가 또 오버랩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여기에서 이지안으로 나오는 아이유가 너무나도 힘든 상상을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면서 저렇게 사는 애가 있어? 이렇게 할 정도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이승균이라는 이 사람은 거기에서 박부장어른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분은 너무 착하고 성실한 그래서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유가 이승균한테 표현을 당신을 보면 성실한 무기징역수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너무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와이프가 바람을 피죠. 그것도 같은 회사에 자기의 상사되는 사람하고 그래서 굉장히 상처가 많은데 그 상처를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하여튼 뭐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에서 이승균이 아이유를 생각하는 부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이 회사는 기계가 다니는 곳이 아니잖아요. 회사는 사람 다니는 곳이에요. 뭐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다닐 때 직장생활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꼭 나의 아저씨인 이승균은 아니시면 신과장님 분이란 있었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는 늘 굉장히 많이 갈등이 생겼어요. 무슨 갈등이냐면 이 길의 끝에서 과연 뭐가 있을까에 대한 갈등이 늘 생겼어요. 내 이 삶의 끝에 과연 뭐가 있을까? 굉장히 어떤 날은 굉장히 희망에 찼다가 어떤 날은 너무 절망이었다를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너무너무 우울했어요. 그냥 우울하고 모든 게 다 힘들어서 탁 놓고 싶었던 어느 날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 전날에 제가 그때가 12월 겨울이었는데 달력을 들고 지금은 뭐 달력 같은 거 갖다 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옛날 똘똘똘똘 말아가 달력을 갖다가 거래처마다 많이 갖다 줬거든요. 퇴근하면서 달력을 갖다 주고 퇴근을 하고 학교를 가라고 한 거예요. 달력 되게 무겁거든요, 종이가. 근데 그걸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코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교복을 그냥 입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들어가서 살이 많이 쪘기 때문에 이 교복을 이렇게 잠그면 내복을 또 입을 수가 없어요. 내복을 입으면 교복이 터지는 거예요. 살이 갑자기 찌니까. 그리고 단추와 단추 사이가 벌어져서 런닝이 보이는. 그럼 겨울에 칼바람이 되게 추운 거 알겠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추운 그 겨울에 달력을 한 20개쯤 들었던 것 같아요. 들고 제 가방을 들고 장갑도 없는 상태에서 어디에 그 달력을 갖다 주러 갔어야 됐었냐면은 항만청에 갖다 주러 가야 됐었어요. 근데 항만청은 바닷가에 있었거든요. 대구는 항만청 이런 거 없어서 모르죠. 지금은 항만청이 바닷가 쪽은 아니에요. 부두 쪽에 있긴 한데 완전히 바다는 아닌데 그 당시에 40년 정도 전에는 항만청이 바닷가에 있었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얼마를 걸어가야 되냐면 한 2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고 가방을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가다가 그 달력이 들어있는 종이 가방이 끈이 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또르르 굴러가지고 바닷물에 퐁당 빠진 거예요. 근데 너무 슬픈 거예요. 갑자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막 그걸 주워가지고 그걸 안고 다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한데 던질 수가 없어서 안고 겨우겨우 해서 항만청에 그걸 갖다 주고 이제 학교 갔다가 집으로 갔는데 너무 삶이 우울하더라고요. 뭐 도대체 나 이거 뭐야? 막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정말 막 그거 별거 아닌데 생각해보면 죽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니잖아. 뭐 달력 떨어진 게 뭐 대수라고. 달력 한 개 바닷물에 빠졌어요 하면 되는데 나의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에 이제 점심을 다른 사람 다 먹으러 가고 뭐 점심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앉아 있는데 신과장님이라는 분이 평소에 사람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되게 유하셔서 잘 웃으시는 분이었고 뭐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으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김양 이거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뭐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할 자격이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해주세요 하면 될 건데 뭘 해줄 수 있냐고 묻냐고 하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저한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놓으라고 말할 자격이라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듣고 시간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날벼락 같은 느낌이 들었겠죠. 갑자기 깜짝 이러더니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되는데요. 이러는 거, 이 사람이 꼬리를 슬쩍 내리면서. 제가 그럴 자격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내한테는 말해도 되는데 이러더니 저한테를 이렇게 이제 제자리로 오셨어요.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뭐라냐면, 김양, 지금 이 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죠? 근데 끝나요. 지나가요. 그리고 내한테는 못한다고 말해도 돼요. 그러면서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아니잖아.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나의 상황이었을 뿐인데, 이분이 딱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제가 빨리 기행실로 들어가서 눈물을 막 닦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직원들이 들어왔겠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분도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분한테 단 한 번도 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분이 지금 이름도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한 번씩 생각하면 너무 따뜻한 분, 너무 감사한 분, 나를 지탱했던 분 중에 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억이 제 의미가 부여가 되어서 추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살아가면서 편집을 자신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편집이 필요하고요. 감사는 표현하는 편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친구처럼. 그리고 기억은 의미 부여를 해서 추억이 되게끔 한다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지 않을까. 그래서요, 행복이라는 말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거랍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웃으셨나요? 많이 웃으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